챕터 17 100억의 제한 에피소드 1 계약서 위의 영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대호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두 건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100억 원. 숫자는 단정한 인쇄체로 적혀 있었지만 그 무게는 글자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숫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서류 한 장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있다. 대호에게 그건 지금이었다. 대표님, 이건 진짜 기회예요. 젊은 재무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기업에서 제안한 조건이 이 정도면 거의 파격 수준이에요. 기술 이전, 브랜드 유지, 2년간 경영권 보장까지. 이런 조건은 다시는 안 옵니다. 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앞에 놓인 서류에는 3페이지가 넘는 조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년간 경영 자율권 보장, 기술 개발 인력 전원 승계, 성과급 지급. 그럴듯했다. 그러나 대호의 시선은 그 아래 한 줄에 멈춰 있었다. 단 시장 전략 변경 시 경영 방침은 본사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뭔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협의 후 조정 가능. 결국 모든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대호는 혼자 사무실을 지켰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였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서류 위로 스며들었다. 100억이라. 그는 혼잣말을 했다. 지금까지의 노력,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기계공학자로서 20년 남게 쌓아온 기술과 사람들 그리고 회사의 이름 한성테크. 그 모든 것이 단지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걸까? 그는 자신이 첫 회사를 세웠을 때 일기를 꺼내 펼쳤다. 사람의 기술을 만들자.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태어나는 기술을. 그때는 그 문장이 단순한 열정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장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다음 날 인수 제안을 주도한 대기업 한신중공업의 임원이 회사를 방문했다. 짙은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오 대표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건은 이미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검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답은 어렵습니다. 임원은 가볍게 웃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도 시장 상황상 이번 분기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 프로젝트 준비가 있거든요. 그는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 대표님 기술은 국내 몇 군데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히 평가해드리는 겁니다. 대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싸늘한 기운이 스쳤다. 정당히 평가. 그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들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수익이었다. 그날 밤 대호는 오랜 동료 박태수 부장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 재수는 회사를 처음 세울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다. 대호야,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한다. 하지만 하나만 묻자. 우리가 이 회사를 세울 때 왜 시작했었지? 기술의 자립,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제조. 그래, 그 철학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냐? 대호는 말이 막혔다. 태수는 잔을 비우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방향의 문제야. 네가 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방향은 그들이 정해. 너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거야. 며칠 뒤 회사 내부 회의실. 주요 임원들을 모였다. 재무팀장은 여전히 인수를 강하게 밀었다. 대표님, 지금 우리 자금 사정 아시잖아요. 연구개발비도 줄었고 설비 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제안이 아니면 1년 후에는 버티기 어려워요. 기술팀장은 반대로 말했다. 우리가 대기업 하청이 되면 연구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실험, 사람 중심의 설계 같은 건 전부 비용 낭비고 평가받을 거예요. 대호는 양쪽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 일주일 동안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새벽이면 공장 한켠에 낡은 선반기기 옆에 앉았다. 박선내가 생전에 쓰던 공구들이 여전히 정돈된 채 남아있었다. 그는 그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기계음을 들었다. 기계는 오래되어 떨림이 없지만 묘하게 안정된 리듬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이 소리를 팔 수 있을까? 그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그때 공장 문이 열리고 인턴 직원 하나가 머리를 내밀었다. 대표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저 한신중공업 들어가면 우리 회사도 더 커질까요? 그 질문은 순수했지만 대호에게는 묵직하게 들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다시 계약서를 펼쳤다. 그 종이 위에 영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마치 그 숫자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말하는 듯했다. 이걸로 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살아. 대호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라는 것을. 이 계약은 그의 회사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까지 팔아넘기는 일이었다. 그는 한 줄을 조용히 써넣었다. 검토 결과 당사 철학 및 기술 방향성과의 일치가 어려워 본 계약을 수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봉투에 넣어 반송했다.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그치고 희미한 달빛이 구름 사이에서 일관을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지? 그날 이후로 대호는 더 이상 계약서가 없었다. 하지만 대신 다시 꺼내든 낡은 노트가 있었다. 사람의 기술을 만든다. 그 문장은 다시 한번 그의 손끝에서 새로 태어나고 있었다. 챕터 17 100억의 제한 에피소드 2 이익과 철학 사이. 결정을 내린 날 이후 회사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대호는 한신중공업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그가 직접 보낸 공문 한 장은 사무실 안에서 작은 폭탄처럼 터졌다. 대표님, 정말로 거절하신 겁니까? 재무팀장 이준혁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100억짜리 제안이었어요. 우리 회사 가치가 이 정도로 인정받은 게 처음이잖아요. 대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우리 기술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시장 전력이었어. 하지만 대표님,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이달 말이면 운영비도 빠듯합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라고요.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그의 결정이 옳았는가 아닌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있었다. 불안. 그날 오후 대호는 홀로 연구동을 돌았다. 한때 기계음으로 가득 찼던 실험실은 조용했다. 부품 상자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다음 단계 프로토타입 2라고 적힌 화이트보드가 멈춰 있었다. 그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다음 단계. 지금 그걸 밟을 여유가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엔지니어 박성호가 들어왔다. 대표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성호야, 무슨 일이야? 혹시 한신중공업 계약 거절하신 게 진짜예요? 그래. 왜요? 그는 그의 눈빛에서 실망과 혼란이 뒤섞인 것을 읽었다. 성호는 이어 말했다. 솔직히 전 그 제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회사 밑으로 들어가면 더 큰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도 있었고 우리 기술도 더 넓게 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요. 왜요? 대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어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건 사람보단 시장이야. 그들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부품이 돼. 나는 그게 싫었어.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렇지만 대표님, 저희 중엔 단순히 시장 안에서라도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에 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경영회의가 열렸다.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기술팀, 재무팀, 영업팀 모두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목소리를 냈다. 대표님, 이건 이상주의예요. 우린 연구소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수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대로면 3개월 뒤엔 인건비도 못 줍니다. 말들이 오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박태수 부장이었다. 대호의 오랜 동료이자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사람. 다들 진정합시다. 태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호의 결정을 지지해. 하지만 그 철학을 현실로 지킬 방법을 함께 찾아야지. 철학만 지키고 회사를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의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대호는 그때 처음으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맞아. 철학은 지키는 게 아니라 살려내야 하는 거야. 지키기만 하면
결국 박제돼 버려. 우리도 변해야 해. 그 말은 누군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다. 대우 자신에게 던지는 선언에 가까웠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연구동 한쪽 구석에 낡은 커피 머신 옆에서 앉아 노트를 펼쳤다. 노트 첫 장에는 철학과 시장의 교차점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썼다. 철학을 잃지 않되 시장을 외면하지 않는다. 기술의 방향은 인간에게, 기술의 연원은 시장에게. 그 문장을 쓰고 나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깨달았다. 철학이 현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실이 철학을 삼켜서는 안 된다. 다음 날 그는 전 직원 미팅을 소집했다. 모두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대호는 마이크를 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한신중공업 인수 제안을 거절한 건 내 결정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를 다시 증명해 보려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연구만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과 연결되는 방법을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러나 확실히 그 자리에는 새로운 방향의 기류가 생기고 있었다. 며칠 뒤 박대수가 대우에게 말했다. 대우야, 예전엔 네가 철학으로 회사를 지탱했는데 이제는 철학이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철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대우는 웃었다. 그래, 나도 이제야 철학이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겠어. 그는 잠시 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봄 햇살이 공장 지붕 위로 번져오고 있었다. 이익과 철학 사이. 그 경계선 위를 걷는 건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했다. 그 둘은 서로를 부정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조정하며 함께 가야 한다는 관계라는 것을. 그날 저녁 직원들 몇 명이 야근을 하며 웃음소리를 했다. 작은 공장 안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시 시작이야. 책상 위에는 또 다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대기업이 아닌 작은 스타트업과의 공동개발 제안서였다. 거기에는 거대한 숫자는 없었지만 그 대신 공동연구, 인간중심 기술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서명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에 사인한 것이었다. 챕터 17 100억의 제안 에피소드 3 팔 수 없는 것. 밤이었다. 대호는 사무실 불을 끈 채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심의 불빛이 반쯤 비친 유리창에 자신이 이룬 것들이 희미하게 비쳤다. 작은 공장에서 출발한 회사는 이제 해외 수출까지 이루는 기업이 되었고 100억이라는 인수잔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주는 달콤함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회사를 팔면 나는 자유로워질까? 아니면 나 자신을 파는 걸까? 며칠 전 인수 제안을 했던 대기업의 전략기획본부장이 다시 찾아왔다. 늘 냉정한 얼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외로 부드럽게 말했다. 대호 대표님, 이건 단순한 매각이 아닙니다. 협력의 확장입니다. 당신의 기술력, 브랜드 철학, 그걸 우리가 더 크게 키워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00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계약서 복사본을 꺼내 보였다. 도장에 자국만 남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문제였다. 대호는 그 계약서를 손끝으로 만지며 물었다. 그럼 제 팀은요? 제가 함께 일한 사람들, 현장 엔지니어들, 그들의 자리는 그대로 남습니까? 본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교과서 같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구조 효율화를 위해 일부 조정은 있을 겁니다. 기술 이전과 생산체계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조정과 변화. 대호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잘린다는 말이었다. 기술은 남지만 사람은 사라질 것이다. 며칠 뒤 회사 식당에서 임직원 회식이 있었다. 모두가 모여 삼겹살을 구우며 떠들었지만 대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그는 한켠에서 조용히 줄전을 들었다. 옆자리에 앉은 박 실장이 물었다. 대표님,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생각 좀 하느라. 자네는 우리가 이 회사를 좀 더 큰 곳에 넘기는 걸 어떻게 생각해? 박 실장은 젓가락을 멈추고 대표를 바라봤다. 돈이야 좋죠. 하지만 대표님, 우리는 이 회사를 단순히 먹고 살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밤새 기계 돌리며 버텼던 이유가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든 가치를 지키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말이 대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래전 이 회사를 처음 세우던 날을 떠올렸다.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 한여름 땀에 젖은 첫 직원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외쳤던 한마디. 우리 회사는 절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 다짐이 지금 100억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대호는 대기업 본사 회의실에 다시 섰다. 대표이사와 몇몇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예의 바르고 절차는 완벽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남은 건 그의 서명뿐이었다. 대표님,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바로 통합 프로세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제 그만 끝내자 하는 유혹처럼 들렸다. 하지만 대호는 한참을 서류 위를 바라보다가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 회사를 팔 수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고요해졌다. 본부장이 표정을 바꿨다. 이해합니다만 그건 감정적인 판단 아닙니까?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결정하는 겁니다. 대호는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온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신뢰를 팔 수 없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계약서를 접어넣었다.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에는 어떤 진짜 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남았다. 며칠 뒤 회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계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대표님, 그 대기업 인수 제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던 일로 됐다. 잘하셨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대호의 어깨를 투둑했다. 우리 회사는 돈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엔 떠나간 동료의 얼굴들이 하나둘 스쳤다. 그들이 남긴 땀, 욕설, 웃음, 그리고 신뢰. 그 모든 게 바로 이 회사의 진짜 자산이었다. 그날 저녁 대호는 방외에 남은 낡은 간판을 꺼냈다. 회사 초장기에 직접 써붙였던 손으로 그린 로고였다. 한길테크. 그 밑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람이 기술이다. 그는 그 글귀를 손끝으로 쏟아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팔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였지.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도시의 불빛 사이로 누군가의 인생이 또 흘려가고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 사람, 신뢰, 철학. 그것이 바로 대우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장 비싼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서류 대신 사람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비록 100억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큰 뭔가가 다시 그의 손안에 돌아온 것 같았다.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이건 내 인생의 선언이다. 그렇게 대호는 다시 출발선에 섰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길 위에서.